근데 굉장들 하시네요.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저는 아까 몸이 좀 이렇게 좀 그거 했는데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나 좀 한국 선교가 소망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명순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OM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본에서 사역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 필드가 일본입니다. 지금도 비거주로 일본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김승호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AAP 운동, 미전도 종교 운동 시작될 때 같이 좀 조인했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연합운동에 활동하고 지금은 한국형 선교개발원이라는 선교연구소를 뭐 세웠다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연구 영역은 거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대서 그냥 겁없이 그냥 진행하고 그래서 연구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라고 그래봐 뭐 별로 스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원장입니다. 그래서 뭐 말이 원장이지 그냥 다 같이 사역자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 컨설팅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털컥 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털컥 맡을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강의 그 슬라브스를 좀 많이 쓰다가 온누리 교회 중심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온누리 교회 멤버는 아니거든요. 저는 사랑의 교회 멤버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미래 선교가 어떻게 좀 엮어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의를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계속 듣기도 들었지만 정말 실력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과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냥 또 다 아는 내용을 또 한 번 그냥 다 던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통찰력을 좀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어차피 한국 선교를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들을 얻으시고 같이 논의하시고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선교 상황에 따른 이제 선교사 허입, 훈련, 파송 이런 주제인데 저는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로 이제 그 강의안의 흐름대로 그냥 제가 이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속으로 발표해서 동원이라는 단어를 젊은이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부탁도 그렇게 받았고요. 근데 동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한자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선교라는 영역에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게 선교사들의 몫이고 또 앞서가는 세대들의 몫이기 때문에 동원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시에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미래라는 주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몇몇 분들을 좀 만났고 그다음에 자료들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3자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온누리랑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한번 이렇게 훈수를 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제 이렇게 돌아보기, 내다보기, 준비하기 이 세 가지 파트로 좀 얘기를 하길 원하고요. 한국 선교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가 이제 고민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환기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굉장히 한국 선교가 이렇게 가도 좋은가 이런 주제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런 정민영 선교사님 같은 리듬 그룹에서 많이 얘기하고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선교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3자가 그냥 정리한 그 내용이고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내다볼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 세 가지 파트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길 원합니다. 일단 한국 선교 돌아보기는 키워드는 교회 약화입니다. 그리고 선교 정체 이 두 단어로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21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21세기에 저도 이제 2014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굉장히 욕했어요.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이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책들 종류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 이래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그런 식의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아마 수평이동이 많아지고 교회가 정체되고 가나안 신자라는 용어들이 막 나왔을 때쯤의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책도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좀 속상한 게 뭐냐면 300페이지 책을 보면 270페이지까지 우리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페이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결론은 아까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다 아는 내용. 기도하자 뭐 이런 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듣자고 270페이지를 욕을 먹는 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근데 어쨌든 교회 정체가 굉장히 약화됐고 동시에 교회가 약화되니까 선교도 굉장히 좀 수답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2014년도에 그 앵코이라는 선교사 전략회의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체가 됐을까? 이랬을 때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대적 변화에 대한 해석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교회가 천천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끼리 이런 개토 형상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동시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자신학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도대체 어떤 한국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작업들이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아직 시대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 주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잘 담아서 시대를 해석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선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90년대에 성장할 때는 이런 고민 별로 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거죠. 왜냐 그때는 한국 소위 말하는 성장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따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됐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너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약간 쇠락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선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주제를 이제 2014년에 논의를 했죠. 또 이제 교회가 이런 상태인 거죠. 외부로부터 내로부터 굉장히 다원화된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여러분 목회자의 자질 문제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고요. 목회자의 자질 문제만이니까 자연인으로서도 건강하지 않은 그런 크리스천들, 기복신앙에 많이 노출된 이런 것들, 그리고 정체성 굉장히 약화됐고요. 세속화는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신뢰성?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켰죠. 굉장히 교회에서 무슨 뭔가 커다란 일을 잘못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세속화나 이런 단어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저는 대중교통 이용자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옛날에 천국 예수 천국 이런 전도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분이었어요. 옷도 잘 젠틀하게 입으시고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기는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지금 잠깐 쉬는 그 기간이 돼서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싶다고 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4호선을 타는데 신용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신용산 다음이 이촌이고요. 삼각지에서 했거든요. 삼각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신용산이고 그 다음이 이촌이거든요. 이촌쯤에 갔는데 바로 방송 나왔어요. 차에서 종교 얘기하시는 분을 내려달라고. 저는 그날 밤에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와 있구나. 아니 물건 파는 사람도 그냥 놔두면서 예수님 전화, 그것도 그분이 이렇게 막 귀찮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젠틀했거든요. 저런 분도 계시네? 라고 할 만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방송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여기까지 와 있네.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교회가 약화되면 선교도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친정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고 뭔가 허덕거리고
이럴 때 선교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정체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선교를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갖고 오게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선교 문제입니다. 한국 선교가 이제 자정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굉장히 뭐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뭐 이런 아주 적나라한 그런 표현까지들도 많이 듣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선교가 계속 성장했어요. 90년대 정말 4자릿수로 성장했거든요. 폭발적으로. 그러다가 요 어간에 2015년, 16년 요 어간에 숫자가 늘지 않았어요. 어쨌든 매년 조사되는 이 통계 자료가 이때는 제로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선교계가 우리 드디어 여기까지인가 이런 표현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건강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선교계가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책무를 굉장히 강조했고 옛날같이 그냥 뭐 혼자 여기서 프로젝트 합니다. 그럼 막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사역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시에 보내는 측에서도 선교사만 내보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멤버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래서 약간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선교 이 숫자는 양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우리가 양으로 90년대를 성장해 왔기 때문에 또 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싸움을 해도 하는 거지 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도 가져가면서 질도 가져가는 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양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천만 이런 아주 숫자가 가는 상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변성 교사님 10만 명 이런 얘기 타겟 2030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쳐다봐야 될 그냥 하나 목표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양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질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선교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나 선교계가 굉장히 약간 정체되고 힘들어가는 이런 시기에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바꿔갈까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쯤에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 2년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한테 긴 쉼표를 찍는 그런 시간이 돼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물론 힘든 분들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교회 선교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키워드는 고유의 선교 DNA가 심겨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형 교회는 여러 가지 패턴이 대략 세 가지 패턴인데 자기가 소속된 교단하고 밀접하게 관계돼서 교단 선교를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대형 교회가 있고 아니면 건강한 선교 단체랑 협력하면서 이런 단체가 있는데 오늘의 교회는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선교 DNA라는 거죠. 저는 그걸 그냥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좀 정리해서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요. 일단 모험과 도전, 그리고 실험 정신이라는 걸 좀 뽑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지난 30여 년 동안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거. 그래서 남 안 한 것들 막 하셨잖아요. 막 하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 하셨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선교에도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지만 돌파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험, 그리고 돌파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오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다른 거는 왜 안 썼냐 할지 몰랐는데 그냥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더 많아서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교 DNA는 모험적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실험해보고. 그래서 마치 오늘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 실험장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냥 제3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도 스쿨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또 그걸 또 확산시키시고
제가 가장 감사한 건 러브소나타 같은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원스톱 선교 구조입니다. 교회에서 다 해요. 사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오누리 교회만의 정말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 선교본부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하시면서 선교 훈련하는 데가 있죠. 그다음에 선교 실험할 수 있는 M센터가 있죠. 선교 실천적인 그런 훈련할 수 있는 M센터가 있고 또 선교 파송하는 팀 이런. 그래서 파송과 그다음에 NGO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 시스템, 그다음에 파송 구조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송 선교사 450명인데 장기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사역자가 100명이 넘으세요. 그러면 이런 교회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간사 포함해서 하여튼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선교를 굴려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오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마 가져가야 될 그런 선교 DNA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이런 거죠. 한국 선교계의 흐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셨어요. 우리의 독자적인 그 길을 가면서도 동시에 한국 선교계의 흐름에 참여하시면서 초창기의 선교사들, 교회 설립하기 전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여기 한정구 선교사님 안 계신데 한정구 선교사님이나 정민영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여러분 저분들이 젊었을 때 저분들이 이렇게 30년 뒤에 한국 선교계를 리딩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도 지금 그런 거에 가감히 죄송합니다. 그런 거에 가감히 투자하시고 후원하시고 그런 건강한 한국 선교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팀 같은 이런 흐름, 선교 단체를 직접 만들어서 이런 선교사들을 한번 파송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미전도 종교 입양도 그 당시에 90년대에 한국 선교계에 들어왔던 핫 이슈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 오늘의 교회 10주년 기념 때 그 한양대학교 체육관 빌려갖고 그 10주년 입양 그 대회를 한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이었었어요. 그 교인들이 쭉 스탠드에 앉아 있고 입양한 종족 나라에 그 깃발을 들고 이렇게 들어올 때 마치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장면을 연상하지 않을까. 우리는 먼저 가서 앉아 있고 우리가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깃발 들고 들어오는 뭐 그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한국 선교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선교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진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느 걸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4번하고 5번하고 연결되는데 굉장히 평신도 자원들을 선교사로 무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평신도 450명 그 파송 선교사 중에서 평신도가 이렇게 많으세요. 그리고 목회자만 72명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오늘의 교회가 갖고 있는 2천과 1만이 같이 이미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의 교회가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헌신된, 뭐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헌신된 일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좋으세요. 오늘의 교회는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이 하세요. 지적으로도 그렇고 선교 지시대. 아마 웬만큼 선교사가 여기 와서 명함 내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라 그만큼 선교사를 또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제가 정리했지만 이 5가지가 오늘의 교회 미래 선교에 굉장히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돌아보기에 오늘의 교회 선교 DNA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 그리고 새로운 표준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 코로나 시대가 뉴노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2년 동안 유행했는데 저는 선교계에도 새로운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변화되는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5가지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나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선교하지 않는 이 세계 선교 환경은 많은 여러 책이라든가 여러 학자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일단 우리만 선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미 서구 선교사의 열매일 수도 있고 한국 선교사들의 열매일 수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제3세계에서 온 그런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기독교가 있고 아까 제 테이블에 앉아 계신 선교사님은 현지 교회 부목사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지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만 어떤 선교지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그 나라의 리더십 밑으로 들어갈 줄 아는 이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높아지는 선교 장벽은 아마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선교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이런 선교 장벽에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이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선교사들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돼야 되는 저는 지금 선교사를 한 30년째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빨리 제가 이렇게 조금씩 스텝 다운하고 있는 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교사들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그게 이 시대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의 가속화에 맞춰서 선교사들이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 환경 변화에서 우리가 좀 꼽아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계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 이것들을 좀 훈련이면 훈련, 동원이면 동원, 아니면 뭐 재교육이면 재교육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표준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딱히 이거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누리 교회가 한번 그런 것들을 오누리 교회 스타일의 새로운 선교 표준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서 미래 자원들을 거기다 담아 가시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다보기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 선교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계속 컨설팅을 여시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워드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동시에 선교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교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동원,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들, 또 시니어 세대는 시니어 세대들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동원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것도 이제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일단 4가지의 선교 과제가 있습니다. 거대 종교권, 이슬람, 힌두교, 불교권 돌파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권, 윌리엄 캐리, 우리가 그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활동했던 땅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돌파가 안 일어난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죠. 여러분 불교권, 특별히 소승 불교권, 태국, 미얀마,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국가들이요. 여러분 미얀마 같은 나라는 누가 활동했던 땅입니까? 선교계의 전설 같은 아도리람 저드슨 같은 사역자들이 활동했던 땅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표적인 돌파가 안 일어난 유전자 종교 국가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믿었던 나라잖아요. 우리는 대승불교 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승불교권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미얀마 같은 데 가시면서 뭐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절마당에서 놀아요. 이거는 이슬람 이상 생활하고 문화하고 사회가 종교랑 밀착돼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그런 상태. 돌파가 안 일어났어요.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교의 이제 쏠림 현상이에요. 물론 한국 선교사들이 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가 많은 건 정상입니다.
뭐 남미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아시아 쪽에 많이 가는 거는 비교적 지리적이나 이런 거 가깝기 때문에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일본 선교 얘기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다. 이런 것 때문에 2000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선교사 재배치 얘기까지 한국 선교계에 나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쏠림 현상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영역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교사의 고령화. 여러분 이 단어를 써서 좀 굉장히 송구하긴 하지만 여기 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계실 터인데 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질문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막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40대부터 얘기를 해요. 40대, 50대 초반. 그게 막내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를. 사실 굉장히 연속성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MZ세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러면 선교사 나이 먹어가는 거? 뭐 당연하지.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온누리 교회 그 현상 제가 정리한 겁니다. 20대 없어요. 물론 20대부터 뭐 전문인 장기 선교사로 가진 않아요. 그러나 20대가 나온 숫자는 단기 선교사의 5명, 그것도 자매가 있는 게 다고, 다 30대부터 출발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물론 40대, 50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자원들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미래 선교에 어떤 영역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지를 메시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앞서가는 저희들. 근데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람이 10번 앞서가면 못 쫓아가거든요. 한 번 정도 앞서가면서 우리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밑에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초기 노출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가 갑자기 막 성장하다가 뚝 떨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물론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원인이 뭐지? 할 만큼 뭐가 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아요. 우리만 활동 잘하다가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불연속성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연속성으로 끌어갈 것인가는 선교사도 고민해야 되고 보내는 측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그런 파도가 밀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그런 변수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수가 또 안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측하겠어요. 그래서 당했을 때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건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 하느라고 이제 몇몇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좀 하고 그랬는데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쩌면 정말 이방 종교에 쌓여서 그 혼자 있는 선교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거기서 자리를 지켜내게 하려면 진짜 강화돼야 될 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결국은 살아내는 건 그거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학문적인 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정말 밀려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만큼 밀려오는 그 장벽들 이런 장벽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선교 과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표준을 온누리 교회 스타일, 온누리 교회에 맞는 온누리 교회 선교 DNA가 심겨진 그런 동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키워드는 뭐 이겁니다. 온누리 교회의 고유의 선교 특성 플러스 선교적 과제를 합해서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 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숙제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변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져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좋은 유산들. 그런 건 이제 계속 가져가지만 역시
이 시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엄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아파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원회는 젊은 세대들, 저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선교에 좀 특히 초기 노출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천 명을 초기 노출시켜도 실제로 선교사 가는 아이들은 5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초기 노출. 그래서 동원하는 문제. 또 시니어들 이렇게 정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그냥 뭐 오늘 교회 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적이고 영적으로 깊으신 이런 시니어 세대들이 필요한 선교지가 있거든요. 그런 선교지를 찾아서 거기서 정말 선교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말 오늘 교회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 현장에 나가서 근데 그렇게 하는 지역이 어딘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교 연속성, 그 다음에 조직, 노출, 초기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고요. 훈련은 이제 선교지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전도 종족 사역을 하면서 리서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뛰면서 배운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잘 몰랐구나.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일본 쪽으로 공부해서 그쪽으로도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논문 쓴 것이 초기 개신교 역사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따 일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교사들이 굉장히 방황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하려면 첫 단추를 어떻게 꼈길래 이렇게 됐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초기 역사를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고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들어간 선교사는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개신교 초기 선교 역사를 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논문 주제였거든요. 그렇게 의외로 선교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입니다.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획적, 그다음에 정책, 맞춤, 적합한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훈련의 중요한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한번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나는 청년들이 초기 노출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거 조사하면서 대학 청년부가 5, 6천 명.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대학 청년부가 5, 6천 명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선교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 이게 이제 앞에 가는 우리들이 할 몫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MVP라는 선교단체가 만든 청년 선교 지도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복음이 필요한 그런 지역의 인구 지표거든요. 근데 30세 미만의 인구가 62%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 그러면 30세 미만의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이런 지역에 선교사가 가면 일단 어느 사람이 우선성을 갖고 가야 돼요? 제가 여기 아라비아 반도 리서치 나갔을 때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국립대학은 꼭 가거든요. 국립대학 가고 도서관도 꼭 들어가 봅니다. 젊은 자매 둘하고 같이 여기 리서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젊은 두 자매는 말을 안 걸어도 애들이 말을 걸러와요. 저는 어땠게요? 저는 제가 다가가야지 애들이 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어른과 젊은 세대는 뭔가 간극이 있어요. 시대 정신도 다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국 여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엄마 같은 나이예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누구한테 더 가겠어요? 그쪽한테 가지.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렇게 선교지 말하는 북아프리카에서도 중동 이게 다 선교지잖아요. 이런 나라에 인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고요. 물론 온누리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은 청년들이 많이 와요. 일단 애들이 숨기도 좋고 그러니까요. 많이 오지만 교회가 점점 청년들이 줄어듭니다. 근데 뭐라고들 표현하냐면 교회가 인구가 줄니까 청년 인구가 줄는 건 당연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바닷속에 100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50마리를 교회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50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어떻게 하면 돼요? 50마리 가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줄니까 당연히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이런 패러다임에서부터 우리가 약간 패배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누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그런 데까지 다 좀 미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공감해주고 뭐 애들이 무슨 뭐 그런 비트코인 이런 데 들어간다. 그럼 같이 고민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근데 그런 주제는 안 다루거든요.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것도. 그리고 선교지 경험을 계속해서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울리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지를 자꾸 노출시키고 그래서 초기 노출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그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풀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봅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이 세대들의 특징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인 거 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담당해야 될 가계 부양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소득이 낮고 미래 재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사회 자체도 고령화되면서 이 친구들이 그거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이런 감각들을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거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에서 뭘 보여주겠냐는 거죠. 사실 요새 아이들은요, 존경하는 사람 말 안 듣고요, 좋아하는 사람 말 듣거든요. 그럼 선교사를 좋아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재미만 또 안 추구 안 해요. 의미도 부여하고 싶어요. 선교만큼 재미있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TVN이라는 그 TV 그 방송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던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미와 의미 그리고 스토리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간극, 불연속성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어떤 식으로 끌어줄까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또 이제 선교에서 그러면 이제 훈련, 동호는 이제 시니어는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얘기할 겁니다. 선교 훈련은 어떻게 할까? 맞춤 뭐 복합적으로 제가 6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이건 복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중심, 그쪽 사람 중심, 전달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패러다임. 근데 선교지 맞춤, 그다음에 역할의 맞춤, 그다음에 신학 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그리고 집중 지역에 따른 맞춤 훈련,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거. 지금 한국 선교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상시 훈련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위라는 여기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터인데요. 저는 선교지 중심의 훈련이 현장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획적 파송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복음화라는 우리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나라를 한번 제가 예를 좀 들었습니다. 인도 같은 사실 대한민국 선교사는 후발주자거든요. 서구 선교사가 이미 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패턴을 우리가 따라하기도 했고 어떤 거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실력이 되니까 이제 우리 거 한국적 뭐 이런 요소들을 얘기했지 실제로 처음에는 다 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화 인도라는 땅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인도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영어도 쓰고 괜찮아요. 그분들이 사역하기에는. 반면에 대한민국 선교사는 다종족 사회입니다. 그 나라가. 2,000개 이상의 방언이 있고 뭐 종족으로 나누면 2,000개 이상의 종족. 그래서 다 인도 간다고 다 해서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 간다고 해서 제가 북인도에 있으면 힌두어만 공부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이런 지역에는 어쩌면 서구 선교가 더 비교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선교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갈 때 한국 선교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서구 선교사가 우리보다 선발주자로 먼저 가서 이것저것 다 했을 때 후발주자로 1990년대, 80년대 중반부터 뛰어들어가기 시작한 대한민국 선교사는 그럼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뭘 준비하고 가야 될까? 그리고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동,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이요. 여러분 여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아라비아 반도 국가 가고서요. 진짜 놀랐어요. 서구 선교사들한테는 접근성이 좋아요. 아니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가서는 영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아랍어도 해야 돼요. 아랍어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어 배워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선교사들 입장에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서구 선교사들은 얼마든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역이 가능해요. 근데 대한민국 선교사한테는 높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해야지 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할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정말 성장에 맞춰서 한국교회 부흥과 한국 선교의 성장에 맞춰서 선교사들을 그냥 갔다고 하지만 그 선교사들은 그 선교사들대로 특징들이 있어요. 잘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미래도 똑같은 방법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미래에 담을 내면 우리가 현장을 이해하는 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지 적합한 선교사가 나오고 그래야지 계획적 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도 오래됐지만 서구 선교사는 우리보다 빨리 들어갔습니다. 1945년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는 서구 선교사님들한테 여전히 그림입니다. 한자. 근데 우리는 수월해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한자 문화권이었고 어순도 같고 그래서 사실 일본의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승전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승전 일본, 제가 일본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기승전 일본인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전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현으로 나누고 크게 이제 홋카이도 뭐 동북지방, 간동지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여러분 이 지역적 쏠림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 쏠림은 일본을 예를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인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3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선교사 파송국가 3, 4위에 들어가요. 한국의 10대 파송국가 중에 1위가 뭐 중국, 2위가 미국, 그다음에 3위가 일본, 필리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00명 정도 활동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 네트워크라는 사역을 하면서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거의 중요한 지역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지역은 내가 말고 여기 시고쿠는 4개의 현이 있는 도시거든요. 4개의 현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도가 4개 있다는 거야.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충청도. 근데 여기에 다 돌았어요. 한국 선교사가 6.5명이에요. 1,500명이 활동하는 지역에 4개의 현에 한국 선교사가 6.5명입니다. 2016년에 방문했을 때. 그 이후로 좀 늘어서 지금 12명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가 미야기현이고 여기 센다이가 있는 동북 그 대진제 아주 직격적으로 맞았던 땅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 선교사 어떻게 됐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한국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센다이였습니다. 그러고는 다 어디냐? 여기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간도 지방, 소위 말하는 간동.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 여기에 몰려 계세요. 여러분,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수도하고 지방도시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격차가 커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일본은요, 지역 편차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어디에 사나 다이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쏠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아까 시니어 동원 얘기했는데, 저는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시니어들이 저는 일본에 갔으면 좋겠어요. 러브 소나타도 하시고. 저는 이런 지역에, 여기 로또 한도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요. 저게 한국 선교사가 없어요. 일본 교회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지역에요, 한국 그 교회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약화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이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그런 장로님들이 와서 3개월 동안 그냥 거기서 예배 출석해주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3개월 살다가 또 오고, 너무 또 선교사랑 가깝게 살면 또 피자 시험 드니까 좀 적절하게 관계 있게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좀 돕고, 그리고 또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럼 저는 일본 땅에 러브 소나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열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방 같은 구석구석에 선교사들 이런 장로님들이 가셔서 거기에 같이 앉아주고 그들하고 얘기하고, 일본어는 조금만 하면 6개월만 열심히 하면 한국 선교사들 다 설교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쉬워요. 어느 면에 접근해 들어가기는. 그런 면에서 일본은 굉장히 비교 위로 우리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진입장벽이 얕고. 그래서 저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런 지역에 선교 씨앗으로 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씨앗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죠. 일본 교회를 돕는.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 우리 넘치거든요. 뭐 지금 많이 줄어든다 해도 신학생 너무 많아요. 제가 일본에 고베에 갔을 때 그 교단은 약간 중소교단이에요. 신학교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었거든요. 근데 신학생 모집하는 포스터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생 5명이 모집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짠했어요. 5명이 이번 학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 그것도 교단 선교부에 붙어있는. 여러분, 저는 일본은 여전히 교회 개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20만 원 되는 도시에 교회 하나. 아직도 일본 전도를 펴놓고 교회가 없는 지역 하면 흰색 나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이야말로 시니어 선교사들이 시니어 세대들이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도 좀 막고 씨앗을 좀 심어내시는, 교회 개척하라고 하면 좀 교회 개척도 필요해요, 일본은. 그래서 여전히 신학생들이 필요한 땅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필요한 땅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의 교회 같은 이런 대형 교회들은요, 신학적 훈련도 잘 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훈수노투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목회자 밑에서 정말 조용히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 옛날 같으면 한국은 그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한국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협판도 많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국인 좋아합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땅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선교지들, 이런 땅들의 한국 선교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선교사 생애 주기에 맞춘 훈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는요, 물론 준비 파송하고 들어가서 사역 몇 년 하다가 안식년 들어왔다가 또 다시 가서 이제 충전하고 다시 가서 사역하고 또 이런 거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은퇴라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이클도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근데 각 주기마다 다 필요해요, 뭔가가. 여러분, 저기 4년이면 4년차 되면 4년차대로 일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하고.
5년이면 5년 차 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본 선교가 통상적으로 선교사들이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언어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4년 지나고 나면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성을 손대기 시작하면 정체성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 이게 굉장히 식상한 단어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정말 빙의 좋아하는, 말 만들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요, 보내는 쪽에서 4년짜리 선교사님은 무슨 고민, 6년짜리 선교사님 무슨 고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중심부를 맞춰서 훈련이 끊임없이 네트워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러분 건강한 사역자가 건강하게 사역하는 거 아시죠? 병들면 병든 걸 전해요. 여러분 독이 많으면요 사랑을 주지만 독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건강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선교사를 하게 하려면 그 땅에서 견고하게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인터뷰했던 그분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선교 영웅을 기대할지 모른다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선교 영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이방 종교에 쌓여있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내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흔들림 없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훈련을 항상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의 교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D 같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팀워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경험해보셨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갔을 때 힘들었던 요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잘 정리해서 계속 후배 선교사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안 들을 수 있어요. 요새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자꾸 얘기하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라는 그런 자세를 할 필요가 있다. 방향성도 많이 흔들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걸 어디다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 선교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정도 지나면요. 거의 방향을 잠깐 놓칩니다. 그래서 한인들한테 집중해요. 근데 일본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본인이 1명 정도 오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그걸 잡아줬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일본 선교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 김승호 선교사님이나 유기남 이런 분들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출발한 거거든요. 다 일본 선교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도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좋은 자원과 좋은 경험과 이제는 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연수가 굉장히 됐을 텐데 그런 인적 자원들을 좀 이렇게 잘 모디파이해서 좀 선교사들을 돕고 현장 중심의 그런 선교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새로운 표준에 담겨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보고 있죠. 앞으로 선교 파도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파도들이 올 거예요. 이게 뭐 두려운 건 아니죠. 어차피 올 거는 올 거니까. 결론은 뭐냐?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돌파. 현장에 불교권, 힌두권, 뭐 그런 이슬람권에서 돌파도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들 자신들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뚫고 나가는. 그러려면 뭘 담아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에서 버려야 될 거, 지금까지 변하지 말고 그래서 가져갈 것이 뭔지. 그래서 미래 온누리 교회라는 이 아주 독특한 이 안에 담아내야 될 표준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온누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들여와 갖고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내가 지방에 있는 한 모 교회는요, 내가 거기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걸린 거 보면요, 거의 그냥 온누리 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온누리 교회 형,
새로운 표준, 새로운 선교 표준 이걸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다 본질적이며 보다 계획적으로 대신에 모험과 도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실험적인 걸 한국 선교계에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던져준,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오늘의 교회가 그걸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지붕을 뚫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좀 부탁을 받으면서 오늘의 교회 그 뭐 컨설팅 자료들 다 보고요. 그래 했는데 제가 마가복음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컨설팅 주제에 그 이재훈 목사님이 지붕을 뚫는 믿음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또 저렇게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비난받으면 또 어때요? 받고 뚫고 나가는 거 한번 보여주는. 왜? 지금 지난 35년 동안 오늘의 교회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모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것들이 동원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 훈련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고맙고 미안할 정도로 정말 자주 저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물어봐 주시고 자료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 정말 저희한테 귀중한 이런 발표를 해주셨고 또 저희한테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정윤수 교사님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돌아보기 또 내다보기 준비하기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여러 가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한테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그 MZ 세대, 그러니까 미래 온누리 선교는 결국은 그 세대와 함께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선교인데 이 불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전체 본부장으로 섬기신 우리 김승수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김승수 목사님 요 얘기 들으시면서 또 느끼셨던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 청년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또 그 선교 카운트다운 집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오시면서 지금 MZ 세대들의 특징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선교, 또 조명수 교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한 그 소감이나 뭐든지 좋습니다. 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귀한 기회 주셔서 또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MZ 세대에 대해서 아까 조명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료로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좀 영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MZ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를 가리키잖아요, 현재. 그 20대, 30대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그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20대, 30대 지금 MZ 세대의 영적인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30대, 20대 세대가 젊어지면 어려질수록 그냥 종교에 관심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나오고 있죠. 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20대가 2004년에는 45%가 종교인이었다고요. 이건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합쳐서. 근데 2021년 올해는 22%, 그 종교 다 합쳐도 22%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2004년에는 49%가 종교인이었는데 지금 2021년에는 30%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무관심해지는 세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교육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완벽한 그 교육 속에서 이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잘 설득이 잘 안 되는 세대일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조명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은 그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 무의미한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관성적으로 이렇게 지속해 가지는 않는 세대라는 거죠. 무슨 집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혹은 부모님이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어른이 하니까, 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통계가 하나 최근에 봤던 게 있는데, 이거 금년 통계인데요. 크리스천 청년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20대, 30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천인데 10년 후에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냐? 10년 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냐 하니까 크리스천인데요. 39.9%는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40% 정도 된 거잖아요. 신앙을 버릴 것 같다. 4.4%. 그래서 이건 크리스천에 대한 조사였어요. 그래서 44%가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와서 되게 충격이죠. 요게 왜 그럴까? 그래서 좀 곧 이제 설문조사에서 또 하나 연결된 주목할 만한 통계는 뭐냐면 주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크리스천 통계인데 주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61.7%.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좀 연결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형식적인 것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래서 그 자신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건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선교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위기거든요. 10년의 청년 중에 40%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청년 숫자도 없는데. 근데 이것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왜냐면은 의미가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면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또 조명선 교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거에 했기 때문에 또 하고, 뭐 부모님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계속 다니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없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면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어필이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본질, 네, 선교의 본질, 그런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봤을 때 주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61.7%잖아요. 그 주변 사람은 뭐 가족, 어른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년 세대를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성인 세대,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모세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 교회 전체에 영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야만,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속될 수 있냐 이런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세대의 문화적인 특징, 합리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또 집단보다는 내가 소중한 세대, 내가 소중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회사에 헌신하고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을 중요하게 그리고 내가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조직이 나를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체감으로 느끼는 세대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동원으로 안 된다는 게 그냥 동원이라는 게 이제 왜 동원이 안 된다는 거냐면 그것은 어떤 집단적이고 어떤 그 강요 이런 그런 내용이 좀 동반이 돼요. 어떤 설득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 세대는 진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하고 이해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매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우린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개인들이 즐겨 보는 것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게 나오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 보시면은. 그리고 구글도 다 아마 본인이 맞춰진 모든 업종들이 다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뭐 공중파 방송 쏘듯이 이렇게 하는 시대가 전혀 그렇지 않고 개개인에게 접근해 가는 개개인이 경험하는 의미, 개개인이 경험하는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에 있어서도 본질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냥 구호를 막 외치고 이렇게 어떤 당위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그거죠. 영혼을 만나는 경험이죠. 영혼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경험.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저희 이제 온누리 대청에서 온누리 교회 선교부와 저희가 함께하는 그 FA에서 했던 그 접근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었죠. 예, 예. 방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 대학부 또 본부장 이서진 목사님이 전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지금 세대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또 조명수 선교사님도 지금은 재미와 의미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게 이번에 카운트다운 집회 작년이었나요? 그 헌신자들이 나오는데 더 멋진 세상 이 헌신자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정확한 연결고리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더 멋진에 갔던 우리 단기 청년 선교사들이 굉장히 사역을 즐겁게 의미 있게 재밌게 하는 걸 보면서 혹시 그게 청년들한테 전달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김성주 원사님 그 더 멋진에서 그 청년들 와서 했던 이야기들 뭐 연결이 좀 될까요? 뭐 어떠신지. 예, 먼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MZ 세대가 사역하고 있는 걸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이게 어떤 변화의 시점이 있을 때에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는 우리 조명순 선교사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도에 저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게 된 15개 미드 종족을 입양할 배경도 우리 조명순 선교사나 정보의 선교사나 한정국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또 지금 새로운 어떤 팬데믹 시대에 변화되는 선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께 이런 또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Z 세대가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참 충격적인데 분석에 의하면은 20대가
온누리에 선교사 5명뿐이라는 것 제가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더 멋진 세상 즉 NGO 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MZ. 한 명은 르완다에 있고 한 명은 말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라위, 르완다 정말 열악합니다. 한국 사람이 접근하고 생활하기는 너무나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두 젊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이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미라 그러는데 재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본인이 재밌다고 여길 때는 뭐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스스로 유튜브 만들고 그것이 미흡하냐 뭐 세련되었냐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차고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그 아주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본인도 즐거워하고 보낸 사람도 도전을 주는 것.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너무 MZ 세대에 대해서도 몰랐고 선교사는 무조건 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특별히 단기 선교사 가게 되면은 거주할 공간도 본인이 만들고 생활도 본인이 알아서 하고 아주 적은 교회 후원금 받고 지원금 받고 또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페이크 미션으로 달려가도록만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렇게 현장에서 기쁘게 사역 중심으로 또 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물어보니까 거주 공간을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기 선교사나 장기 선교사 거주 공간을 저희가 보내는 파송기관에서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번 제공을 한번 시켜봤어요. 해봐야 한 400불이면 한 달에 한 400불이면 공간을 독자적인 공간을 좀 하는데 좀 여유 있게 본인들이 퇴근해서는 또 집에 와서는 또 심의 공간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봤습니다. 비록 돈은 400불밖에 되지 않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 어떤 MZ대에서 맞는 것들에 대하여 배려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쉽게 표현해서 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들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조금 그들의 입장에 서서 도와만 주면은 그 다음부터 본인이 온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또 전문성 있는 사역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멋진 세상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ECD라는 Early Childhood Development라 해서 모슬림권 안에서 초등학교만 들어가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정되는 그런 커리큘럼에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치원 비슷하게 영어도 가르치고 인간 지력, 체력, 영성 이런 모든 것들을 겸비한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기에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정된 커리큘럼에 따라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본적인 방법 안에서 본질 안에서 본인이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해서 실행하여 나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참 굉장히 감사한 것을 느끼. 르완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음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1년만 하고 돌아온다 그러는데 말라위 같은 경우는 1년 더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MZ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그 이해가 현실적으로 좀 배려만 해주면은 큰 힘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기대되고 또 마침 두 사람은 이제 하늘 공동 다른 허브 공동체고요. 이번에 또 한 명 청년이 또 한 명 나와서 우간다 아주 북쪽에 있는 난민촌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뭐 정말 잘 수도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을 알고도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PP 훈련을 마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비전이 정말 그 단절이 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조성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특별히 오늘에 초점을 두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다보기도 하고 이런 제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인가, 돌아본다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좀 모든 것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좀 토의해서 하나만이라도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첫 출발점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각 기관에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나가게 돼 있는데 오늘이란 큰 우산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대전제 안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무엇을 집중하고 선택할 것인가, 전략적 측면에서 사역지의 측면에서 도움과 훈련의 측면에서 그런 큰 그림만 하나만 딱 재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맞춤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면은 선교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적은 거지만은 우리 MZ 세대에게 맞는 이런 사역들을 펴서 변화되는 이 상황에 맞게 오늘과 이 좋은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굉장히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좋은 예들을 보면서 아까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본부, 각 선교기관들, 대학 청년부가 좀 청년들이 이렇게 신나게 재미와 또 의미와 또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걸 해주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아까 우리가 미래에 이제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선교가 촉매가 돼야 된다. 예배와 공동체와 양육 모든 것을 촉매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청년 세대에게 선교가 그런 의미도 제시해주고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하여튼 예, 김순수 목사님 뭐 더 혹시 요 MZ 세대 여기까지만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갑자기 성함이 김샤우 성경 전선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국에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의미와 재미가 어떻게 찾아지겠는가. 청년들을 어떤 부수적인 내가 부릴 수 있는 일꾼, 사실 교회에서 접근할 때 그런 접근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선교적으로도 이제 그런 접근이 될 때는 이제 번아웃이 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섬기거나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청년 단기 선교사 제도가 이제 좀 그 과정이 있어 왔었는데 예전에 대청 단기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헌신은 했는데 어떤 형태로 가서 사역을 했었냐면은 비전교회에 가서 좀 약간 간사 역할 같은 걸 한 거죠. 혹은 장기 선교사님에게 가더라도 그 장기 선교사 사역의 좀 부수적인 조금 조수 일꾼 이렇게 좀 그렇게 가니까 굉장히 일은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번아웃이 돼서 돌아오고 피드백이 좋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최근에 이제 FA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청년들이 이제 헌신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제도인데 이 제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FA들에게는 자율성, 독립성이 주어지죠. 그래서 장기 선교사님의 서브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장기 선교사님의 영적인 그 가이드, 영적인 디렉팅 밑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독립된 유닛으로서 그곳에서 있는 기간이 짧지만 그곳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아까 조영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은 가기만 해도 접근해 오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용이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용이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영혼을 만나는 경험, 복음을 전하는 경험, 그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재미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재헌신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코로나 시즌이었지만 그래서 대청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과외하는 뭐 그런 이제 줌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를 경험할 때 거기서 이제 선교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정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서포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감사합니다. 가지만 예. 좀 정말 MZ가 지금 어렵고 이렇게 오명뿐이다 하지만은 저는 소망을 좀 갖는 것이 2005년도에 저희가 처음 청년들을 훈련을 좀 시켜서 온누리 선교사, 타 선교사 전혀 없는 지역에 개척 선교를 위한 리서치어로 1년 동안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11명이 5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부탄 가까운 지역과 정말 들어갈 수 없는 터키의 그 디아르바크 지역에 크루족을 위해서 들어가고요. 튀니지아, 그때 북부아프리카에 처음 이 젊은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수도에서 한 5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들, 이렇게 해서 오지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간 선교사들은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다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문 리서치어로 훈련을 시켜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들을 잘 진행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분명히 주고 의미를 바르게 준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특히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MZ를 대할 때는 그냥 단순한 일반 단기 선교사나 그냥 어떤 뭐 보조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하고 싶은 또 선교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어주면은 1년 동안이든 2년 동안이든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청년들이 아직 있는데 우리가 그런 요소에 조금 다른 일로 인해서 더 큰 일로 인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혹시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더 예.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역도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여름에 홈투케이를 진행할 때 비대면 아우리치를 우리 청년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름에 안식년 선교사 재교육이 진행이 되면 중요한 거는 MK에 대한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그러니까 진학 상담에서부터 그들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배남프 차원에서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차원에서 연결해 가지고 해왔었는데 올해는 독특하게 비대면으로 선교사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대면 아우리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해 본 건 뭐였냐면 비대면 아우리치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MZ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부 자원을 받아가지고 미리 기도하면서 우리 훈련반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세대를 구별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신청을 받고 그걸 연결을 시켰습니다. 처음 계획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계획도 아니었고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과 연결하면 그들과 만남을 계획을 하고 그래서 간단한 선물을 그들은 준비하고 선교사님들과 줌 상황에서 만나지만 함께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들의 창의적인 그런 접근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나니까 만남 전 1시간 전쯤에
택배가 오는 거예요. 케이크, 커피, 꽃다발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만남이 시작이 돼요. 만나는 중간에 또 택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식,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말 여기 우리 권희영 선교사님도 이번에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 접근 방법, 기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본질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왜 헌신을 했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헌신하고 싶었는데 오늘 교회가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니면 그 팀으로 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막연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의 그 과정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극복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만나니까 이번에 뜻밖에도 이 섬겼던 그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선교사적인 삶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 들어가면서 수쿨이 끝났는데도 만나더라고요.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후속 모임이 이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만남의 기회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그들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저 단순하게 아우리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우리치는요 솔직하게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들은 그냥 코디네이터예요. 가이드. 과제만 주어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가 그런 사역은 없었지만 오히려 깊이 있게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그 간증과 그리고 그들의 도전.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선교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없다. 이런 도전이 진짜로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도 많은 헌신이 있었지만 이런 선교사들과 만나는 실제적인 아우리치 그리고 나중에는 대면까지 해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현장에 한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좀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사실은 이제 사실 조명수 선교사님이 훈련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미래의 우리 훈련의 과제 본질에 집중하고 또 맞춤형 선교지 중심 또 상식 훈련 체계 뭐 이런 말씀 해주셔서 그런 얘기도 좀 충분히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플로어에 좀 기회를 드려서 조명수 선교사님 아까 강의해 주신 거나 또 여기 지금 이제 각 훈련 또 대학 청년 이렇게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석규 선교사님. 예, 좋은 내용, 예.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그 선교의 본질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선교가 이제 불연속, 제가 인도네시아에 20년 이상을 지금 선교 사역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고 물론 원인이 있죠.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의 영향 그런 저는
그런 거는 거기에 너무 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은 헌신하는 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성취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면은 목사님부터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시면 반드시 청년들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예.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헌신과 그런 것들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만 한다면은 백날 가도 이거는 이론에 그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나올 수 있도록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걸 다 극복하시고 예. 꼭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박수로 한번. 역시 다른 김병수 장로님. 선교사님 아주 좋은 내용 저희가 다시 우리 선교를 오늘의 교회 선교를 다시 되돌아보게 했는데요. 다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안타까운 점, 고쳐야 될 점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냥 아까 황선 교사님 말씀 감동받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러면 감동을 안 올 것 같아갖고 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제3자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좋은 점을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이렇게 손바닥은 이런 거기 때문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서 약점을 뭐 지적한다 이런 거보다도 굳이 그냥 그래도 계속 뭐 한마디는 듣고 싶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빠져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누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포션이랄까 그게 너무 크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지가 가끔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공모함이 한번 돌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저보다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우리가 이렇게 벗어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직면해 보시는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건면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거가 이렇고요, 저거가 저렇고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더 잘하시니까 스와트 분석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우리가 돌아올 때 뭐 좀 이런 건 좀 이러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쭉 리스트업을 하면 거기서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출발하시면 아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좀 느낀 건 굉장히 프라우드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인데 그게 너무 요새 애들 말로 플렉스하니까 다른 거가 점점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살짝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 우리가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늘에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장 잘들 아시니까 본인들이 좀 그거를 좀 정리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시면 제3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낯의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시라고 한번은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그냥 제가 답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의 교회로부터 감동을 받고 싶으니까요. 사실 선교사님한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이제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워낙 저도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갇혀 있기 쉽고 우리가 워낙 큰 항공모함 같고 어떻게 보면 공룡 같아서 우리 좀 위기의식 같은 게 우리가 좀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고 세상과 환경은 변하는데 이게 변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진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근데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아마 프라우드한 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우리 뭐 장로님들 자랑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신랄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좀 사실 우리가 이런 컨설팅 모임을 갖는 이유가 좀 신랄한 얘기를 좀 듣고 충격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사적으로라도 많이 얘기를 네, 저도 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관리를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저기 한데 다른 것보다도 위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게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일본을 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은 카레 문화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칼싸움하는 사람이 한수가 찌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가 이렇게 바뀔 때 그 위기의식을 그쪽은 더 빠르게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변화하는 시기에 정말 민낯을 보는 거는 누가 먼저 보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뭐 정말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것만에 빠지지 말고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자꾸 들여다보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아마 온누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칭찬 뭐 아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선교가 모험적인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쯤 하시면 아마 오늘 교회 그 모델을 좀 많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가 조금 다른데 선교사님이 아까 젊은이들 많이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 일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는 기존의 선교사님들 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수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배우고 나갔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0대 30대 애들이 왔는데 전혀 다른 애들이 온 거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미처 체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상시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물론 인터넷으로 그분들이 보시지만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는 게 늦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애들이다, 이런 친구들이다, 이런 거를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그냥 좋은 일꾼 온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시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런 거와 변화하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맞물려 가시는 이런 작업들을 좀 오늘의 교회 훈련 안에 그런 것들 계속 일으키시면 좋고 진짜 여기 층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아서 좋은 점 말씀드린 거예요. 네, 딱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네, 김정호 장로입니다. 조명순 선교사님, 온누리교회 선교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셨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공부했어요, 진짜. 또 네, 정말 기승전결 일본 선교 관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미래 선교 훈련에 대해서 선교지 중심의 맞춤식의 어떤 그 선교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셔서요. 앞으로 우리 그 선교 우리 제주 우리 훈련센터도 있고 양지에 우리 훈련센터도 있지만 제주 센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중국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이 맞춤식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양지에 있는 우리 훈련센터는 뭐 몇 년이 되면 뭐 전부 다 여기 재훈련 들어와라. 그래서 아까 우리 우리는 그 전방 개척 선교팀에서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북부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아시아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분야에 이렇게 지역별로 사실은 선교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다면 일본에 대한 선교사님만 딱 모아서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효과적인 어떤 1:1 맞춤 선교를 진행한다가 이렇게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커리큘럼 같은 것들도 또 굉장히 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선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선교 교육에 대한 훈련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1:1 맞춤 전도식의 어떤 그런 선교사 훈련을 하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거는 우리 조명선 교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황정희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맞춤 훈련 이런 거가 되면은요, 그냥 층이 얇았을 때는, 가르치는 층이 얇았을 때,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글에도 썼지만 초창기에 80년대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갖고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정민영 선교사님, 한정우 선교사님 이런 세대들 80년대 중반에 나갔다가 90년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층이 얇아가지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 교회만 해도 층이 두껍다는 거죠. 이미 선교 현장에서 30년 뭐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20년 이상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들이 실수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끼리 좀 이렇게 모여서 어떤 걸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다수가 한 명을 놓고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수 대 다수로 하는데 그룹이 작은. 그래서 그런 식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래도 쓴 것처럼 어떤 분이 그 후배 선교사들이 여기서 배우고 나간 것이 현장에서 너무 안 맞아서 대리 좀 힘들어하는 이런 의논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너무 훈련을 형식에 맞춰서만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정말 선교사 자신, 그 다음에 그 현장 이런 걸 맞춰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온누리 교회 정도면 저는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교사 훈련을 2002년부터 시작해야 될 때 가장 큰 고민은 뭐였느냐면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선교단체가, 그리고 전 세계 선교단체가 하는 컬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차별성,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요. 모든 걸 품을 수 없다. 그러나 집중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성윤 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지 맞춤이나 역할 맞춤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대신 그 스쿨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 그리고 이후에 시작된 안식년, 연장, 재교육, 그리고 장기 선교사 리더십 스쿨. 그래서 분명한 특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니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커리를 열거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라면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필요한 게 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간 게 장기 선교사였고요. 첫 번째 안식년 선교사 훈련을 2015년에 제가 재세팅하면서 한 텀을 마친 사람들의 피로도와 그들의 영적 니드, 실제적인 니드가 뭐냐. 그래서 주제를 쉼과 회복으로 잡으면서 커리를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시작된 리더십 훈련 학교 했을 때, 그러면 2텀 이상을 현장에서 마친 사람들, 이제는 현장이 고향이 되고 현장이 그들의 홈이 된 그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가면서
그들이 리더로 서야 될 때 한 지역의 RC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스쿨을 세팅해서 달려왔었고요. 그런데 기본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단기 선교사를 훈련시킬 때 2차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리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재확인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마치 예를 들면 멋진 세상 그러면 최사역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실제적으로 안성 농장에서 실제적인 체훈련을 시킬 수 있는 현장인데 제가 그걸 오섬까지는 끌고 와 봤어요. 근데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체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로 그분들은 그곳에서 멋진 세상의 특성에 따라 또 팀과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이 중점 사역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남침례교회에서 하는 실질적인 교회 개척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이 할 건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차 훈련으로 단체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미처 우리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선교지 맞춤 선교 훈련이라든지 역할 맞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년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훈련 기간 중에 일부는 공통 분모가 있는 일부는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디브리핑이라든지 다시 재출발할 수 있고 온누리의 선교 정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 그래서 알려줘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로 가지만 지금 들어오는 아이디어는 완스쿨 3클래스 정도로 우리가 확장 개념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년 선교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종교권이라든지 그 지역권을 조금 나누어서 남은 일부 절반 정도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스쿨을 추후에는 계획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엑시19 비전 빌리지 선교 훈련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모든 단체에 속하고 여러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진짜 세밀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안식년 선교사 훈련학교가 2개까지 있지만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은 은퇴 선교사, 은퇴를 5년 이상 앞둔 그분들에게 실제로 기업들이 은퇴할 때 은퇴할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온누리교회가. 그러면 70의 은퇴인데 조금 더 역량이 있어서 현장에 5년 어느 정도는 남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귀국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삶을 더 이어갈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가졌던 자원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건강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노후 대책에 대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그 스쿨 하나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데 아마 그런 정도 선안에서까지는 현재로서는 그러나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